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토트넘 허스퍼가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며 패배했습니다. 풀럼 원정으로 치른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일정에 0대3으로 패배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들어서 처음으로 리그 경기 득점 없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선수단을 위로하는 인터뷰를 통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선수단 전체를 질타하며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패배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 그리고 풀럼전 참패에 대한 유럽과 영국 언론의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풀럼에 0대3으로 패배한 것은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풀럼은 무려 프리미어리그에서 11년 만에 토트넘에 이길 정도로 그동안 리그 경기 기준으로는 토트넘의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풀럼이 토트넘에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는 2012-13 시즌 토트넘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치렀던 경기 결과들을 살펴보면 2013-14 시즌에 홈에서 1대2로 졌고 원정 가서도 1대3의 완패를 당했고, 또 강등 이후 다시 프리미어리그 돌아왔던 2018-2019 시즌에도 원정 1대3 패배, 홈 1대2 패배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원정 1대1 무승부, 홈에서 또 0대1로 졌었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1대2, 0대1 패배, 올 시즌도 전반기에는 토트넘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며 최근 4연패를 당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이번 경기를 이길 경우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승점 56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이날 패배로 인해 에스턴 빌라를 제치지도 못했고, 또 에스턴 빌라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일요일 밤에 웨스트햄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자력으로 에스턴 빌라를 제칠 수 없는 상황, 에스턴 빌라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토트넘은 자력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 여러모로 토트넘이 안 좋은 기록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있었던 누누 감독 체제죠. 솔샤르 감독 체제의 맨유에 0대3으로 패배한 이후 3년여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0대3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득점 없는 3골자 패배를 지난 3년 동안 당하지 않다가 이번에 겪은 것이고요. 풀럼은 또한 토트넘을 상대로 한 리그 경기에서 역대 최다 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1965년 2월 4대1 승리, 그리고 2003년 8월 3대0 승리 이후에 역대 세 번째로 3골차 승리인 것인데요. 게다가 무실점 3골차 승리는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일 정도니까 그만큼이나 토트넘이 풀럼에 0대3으로 진 것은 아주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11년 만에 풀럼이 토트넘을 이긴 것인데요. 풀럼이 안방에서 토트넘을 이긴 것은 무려 14년 만의 일일 정도로 토트넘이 크레이븐 코티지, 풀럼 원정에서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번 경기 그 좋은 흐름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마르코 실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왓퍼드, 에버튼, 그리고 풀럼을 이끄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토트넘을 이기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감독 경력 사상 처음으로 토트넘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패배 이유가 결정력이 있지 않느냐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3대0의 경기였지만 기대 득점은 풀럼이 2.78골, 토트넘이 2.37골로 3대2 패배 내지 2대2 무승부라든지 3대3 무승부도 가능했던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트넘의 올 시즌 일반적인 경기들을 보면 공격 위협도를 경기 내내 주도하고 앞서가다가 골이 안 터져서 어려운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번 경기는 공격 위협도에 있어서도 풀럼에게 뒤처졌고 밀렸다, 경기 내용에서 압도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 점유율이 57%로 더 많은 시간 공을 갖긴 했지만 그것 외에는 그 어떠한 지표에서도 풀럼을 앞서지 못했는데요. 특히 경기 시작부터 전반 막판까지 오히려 풀럼이 더 높은 공격 위협도를 기록하다가 토트넘이 이제 전반 30분 전후로 조금 공격 기회를 만들던 시점에 역습을 통해 전반 42분에 풀럼이 선제골을 넣었고요. 후반 시작과 함께 3대0이 됐던 후반 중반까지도 풀럼이 공격 위협도를 훨씬 앞섰어요. 토트넘이 공격 위협도를 평소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했던 용병술이 있기도 했지만 사실은 풀럼이 3대0까지도 점수를 벌렸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 조금 풀럼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게 오버페이스가 아니라 풀럼이 전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토트넘보다 훨씬 더 좋고 집중된 모습들을 보였고 조직적으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결과를 끌어낸 것이 맞았다라는 게 후반전 초반의 공격 위협도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죠. 이날 후스코드닷컴의 평점이 이날 선수들의 전반적인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골을 기록한 최전방 공격수 호드리고 무니스 선수가 8.4점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결정력과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왼쪽 풀백인 안토니 로빈슨 선수가 평점 8.5점으로 후스코드닷컴 기준으로 스타맨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 양면에 걸쳐서 정말 압박, 돌파, 크로스, 대인 수비까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히 가까운 경기를 펼쳤고요. 또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뛴 윌리안 같은 경우도 나이를 잊은 활약으로 측면에서 공 운반과 패스와 압박과 공격 지원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와 이워비까지 무니스 뒤에 이선 공격수가 모두 좋았던 것도 있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카스타뉴도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풀백 싸움에서 이기니까 공 주변의 숫자 싸움에서도 앞설 수밖에 없었고 볼 소유력은 떨어졌을지 모르더라도 공수 전환 상태에서의 임팩트와 또 숫자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했던 게 풀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면 골키퍼 비카리오가 6.9점으로 상위권일 정도로 풀럼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비카리오가 막아줬다. 또 최고 평점을 센터백인 로메로가 7.1점을 받았잖아요. 로메로의 분전이 아니었다면 역시나 풀럼이 3대0이 아니라 4대0이나 5대0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포로와 우도기의 평점도 후스코드닷컴 기준으로 6점에 불과했고 처음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은 드라고신도 6.4점으로 로메로와 비카리오가 아니었다면 나머지 선수들은 굉장히 이제 부진한 경기, 실점에 빌미가 되는 플레이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인 비수마도 6.2점과 5.7점이었습니다. 공격 라인은 손흥민 선수가 6.5점으로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존슨 5.8점, 메디슨 6.2점, 쿠루세스키 6.2점이었는데 이선 공격 라인이 밀도도 안 좋고 컨트롤도 안 좋고 결정력도 안 좋고 창의성도 없었던 최악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원톱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후반전에도 벤탄쿠르, 베르너, 호이비에르, 히샬리송 등 중원 라인과 이선 라인에 걸쳐서 선수 교체가 많이 이뤄졌어요. 결국에는 비수마, 사르, 메디슨, 쿠루세스키, 존슨이 최악의 경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특유의 컬러를 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소파스코어의 평점을 보더라도 팀이 패배한 가운데 로메로 7.5점, 비카리오 7.2점, 손흥민 선수 7.0점으로 이 3명만 7점대가 넘는 평점을 받았고 나머지 이제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특히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들의 평점이 굉장히 낮았고요. 안토니 로빈슨과 티모시 카스타뉴 풀럼의 좌우 풀백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 토트넘이 자랑하는 좌우 풀백 포로와 우도기의 인버티드 풀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윌리안과 이워비, 페레이라가 이선 공격을 화끈하게 가져가면서 로빈슨과 카스타뉴까지 공격에 가담했고 루키치와 팔리냐까지도 공격 상황에서는 3자의 움직임도 가져가고 좋은 패스를 뿌리다 보니까 포로와 우도기가 풀백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졌고 그 과정 속에 비수마와 사르도 외로운 경기를 했고 공격 라인 이선에 있는 선수들도 완전히 고립돼서 개인 플레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전반전에 이렇게 경기를 밀렸다면 후반전 시작과 함께 빠르게 선수 교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통은 60분 정도 되면 후반 15분 정도가 지나면 빠르게 교체 카드를 쓰거나 혹은 후반 10여 분 만에 교체 카드를 쓰면서 흐름을 바꿔주고 양상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타이밍이 늦어진 가운데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이 나오면서 경기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하고 나서 기세를 올렸음에도 추격에 실패했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반전에 들어온 호이비에르 7.0점, 벤탄코르 7.2점, 베르너도 그래도 쿠루세스키나 존슨보다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고 히샤이송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슈팅도 만들어가고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선발 자원 자체의 선택도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교체 카드의 투입도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경기를 마친 뒤 방송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평소 그의 인터뷰가 굉장히 통찰력을 보여줬던 것과는 상반된 그런 조금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전은 대등했는데 실망스럽게 골을 허용했고 특히 후반전에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후반전 초반 플레이가 아쉽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전은 대등한 경기를 하다가 막판에 실망스럽게 골을 내줬다. 그래서 이 전반전의 경기력을 후반전에 이어가고 싶었고 그 전반전 경기력으로 골을 넣고 싶었는데 오히려 후반전에 제대로 경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강도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플레이가 실망스러웠던 게 더 컸다고 하면서 공격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아쉬웠다. 우리가 한 시즌 내내 보여줬던 자랑스러워했던 강도와 템포가 나오지 않았다. 특히 후반전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빠른 수비수 판더펜 선수의 부상 이탈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처음 선발 출전했던 이 드라구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쏠릴 것을 조금 분산시켜주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발언이긴 했는데요. 오늘 반더벤이 없어서 우리가 제대로 경기를 못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였고 특히 에스턴 빌라전 4대0 대승이 지난 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갔다가 한 걸음 더 물러난 느낌이 아니냐, 정체를 넘어서 퇴보된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어요. 우리는 4걸음 정도 앞에 나갔다가 한 걸음 물러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쉬운 건 맞지만 우리가 발전을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한 걸음 나아갔다가 한 걸음 물러난 정도라면 우리는 18위 정도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즌의 수준의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면 우리는 강등권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부임하고 충분히 토트넘은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발언조차도 물론 선수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상황과 공개 비판이 또 팀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부러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더라도 이날 경기는 분명 실망스러웠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주장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체 내용 들어보면요.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좌절스럽습니다. 모두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올 시즌에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기력도 태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큰 각성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대단한 팀이지만 풀럼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팀입니다. 100%를 다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됩니다. 승점 3점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2걸음 후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대표하고 있고 토트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2걸음 후퇴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독의 생각과는 다르다. 우리는 더 많이 물러났고 퇴보했고 더 실망스럽고 각성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최악이었다. 뭐 거의 그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기보다는 입장 차이로 인해 감독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 둘 다 이제 채찍을 들기보다는 한 명은 당근을 들고 한 명은 채찍을 들고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주장으로서 너무 부드럽고 좋은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장난스럽게 친근한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꼭 그런 주장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럼과의 경기는 올 시즌 우리가 해왔던 것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게 컨디션의 문제를 떠나서 태도의 문제다, 자세의 문제다, 집중력의 문제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빠릿빠릿하게 했는데 오늘 경기 그러지 못했다라고 선수들을 질책한 겁니다. 체력의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경기만 하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럽 장전에 나가는 팀들도 이번 주말에 경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토트넘만 떨어진다? 이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이런 경기를 하면 안 된다. 팬들이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분위기를 갖고 우리 원정 응원까지 해줬다. 이런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선수들이 매우 침체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어서 토트넘 구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아주 힘든 밤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당장 지난주에 대단한 경기를 치르면서 자신감도 높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이 결과가 선수로서 정말 고통스럽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고통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이제 미안함을, 사과를 전하면서 정말 비통하고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풍부하게 이 실망감을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얘기를 했고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모든 토트넘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개 사과까지 한 것이죠. 팬들이 이런 경기력과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해내야 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더 잘해야 했고 더 잘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휴식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가 없는 것도 아쉬워했는데요. 국가대표 휴식 이후에
더 강하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며 그 이후 또 많은 중요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경기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한 명의 범인 찾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팀 전체의 잘못이다. 나를 포함해서 나도 잘못이 있고 모두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풀럼이 분명 잘했던 것도 맞지만 풀럼이 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점이 우리의 실수에서 나왔고 또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했다면 경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면서 수비와 공격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날 경기가 아쉬웠던 점을 우리가 밤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점 상황의 실책이라든지 공격 상황의 기회를 놓친 부분도 있으나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오늘 경기력적으로 시즌 내내 보여줬던 것과는 달랐다. 특히 태도도 달랐다. 그 근처도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플레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떠나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각성을 촉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패배가 큰 충격이자 타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번 졌을 때 위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경기를 했으니까 좀 다독일 수도 있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는 모두가 거울을 보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 일정을 가게 되는데 대표팀에 가야 하지만 가서도 토트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로 본업인 이 팀에 집중해야 되고 대표팀에 가서도 소속팀에서 어떤 걸 더 잘할까 어떤 걸 준비할까를 분석해서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날 패배에 대한 실망감과 자성을 촉구한 것인데요. 모두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우리 모두 발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스스로 각자 개인적으로도 경기를 분석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분석하고 돌아와서 대표팀 복귀 이후에 모든 걸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대표팀에 소집되었음에도 소속팀을 생각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날 경기가 아쉬웠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날 미드필드로 많이 내려와서 뛰어야 할 정도로 이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게 노골적으로 괴롭히려고 했던 플레이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88%의 패스 성공률과 2번의 키패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또 빅찬스 하나 만들긴 했죠. 그러나 드리블 돌파를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슈팅도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빗나간 장면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경기 영향력과 빌드업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던 경기였고요.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도 키패스가 이날 사실 공격 지원 사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드리블 시도 8번이 있긴 했고 4번 성공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크로스 패스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부분들 본인의 장기를 하지 못한 플레이가 많았고요. 브레넌 존슨이 공격 라인에서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2번이나 빅찬스를 놓쳤고 드리블 돌파도 2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패스 성공률이 72%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플레이의 밀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정말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최전방 공격수인데 최전방에서 많이 머무르지 못하고 2선, 3선, 4선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서 뛰어야 할 정도로 이게 수비 가담을 위해 내려간 게 아니라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내려간 것이고 보통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뛰지만 왼쪽 기반으로 공격을 풀어가잖아요. 오른쪽 후방까지 커버해야 될 정도로 공격의 모든 영역에서 본인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89%로 공격 라인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키패스도 이제 하나가 있었고 빅찬스도 하나를 만들었고 슈팅 2개가 빗나가긴 했지만 날카로웠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드리블 돌파도 8번 시도해서 4번이나 성공을 했었고요. 볼 경합도 4번이나 승리할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유독 박한 평가를 내려왔던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의 댄틸 패트릭 기자가 이날 경기 패배 속의 최고 평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줬어요. 많은 매체들이 비카리오도 선방을 많이 했고 로메로도 좋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언론들의 평점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4점을 많이 주고 로메로나 비카리오에게 높은 점수를 줬는데 이번만큼은 스탠다드만이 조금 합당한 평점을 줬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 메디슨도 이제 못하긴 했지만 상대의 견제 속에 고군분투했으니까 6점이 나온 것이고 존슨 4점, 쿠르세스키 5점, 사르 5점, 비수마 4점. 특히 뭐 우독이나 드라고신 등 수비 라인의 평점이 낮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공을 운반하는 플레이가 있었다. 본인이 기회를 놓친 것도 있지만 경기 영향력은 높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24분에 메디슨의 컵백을 받아서 슈팅을 때린 게 크로스바를 넘긴 상황에 대해서 이 기회가 들어갔었다면 토트넘의 경기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풋볼 런던을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낮은 평점을 줬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앞에 수비 2명이 있었고 골키퍼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들어갔다면 원더골인 것이지 놓친 빅찬스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 상황에 기대 득점값이 0.09골로 9%의 성공 확률이 있는 기회였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 쉬운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요. 전반 27분에는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섣불리 논스톱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연결을 했었고요. 32분에는 우도기의 컵백을 손흥민 선수가 슈팅 때렸다면 조금 더 여유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들어온 메디슨이 조금 어렵게 슈팅을 때린 것이 빗나갔었고요. 68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을 개인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내준 크로스 패스를 존슨이 골대 바로 앞에서 건드렸는데 이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충격적인 실축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의 기대 득점값이 0.68골로 68%의 확률, 거의 70%에 가까운 성공 확률이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고요. 69분 같은 경우에는 존슨의 크로스 패스를 교체로 들어온 베르너가 그냥 가볍게 밀어 넣으면 골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놓쳤어요. 심지어 페널티킥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기대득점 0.82골, 82%의 확률이 있는 기회까지도 놓쳤던 것입니다. 이런 골들이 들어갔더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특유의 추격전과 역전극이 나올 수 있었고요. 특히 토트넘이 올 시즌에 무려 5번이나 역전승을 거두면서 역전승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골이 하나가 들어가야 물꼬가 터지는데 그게 안 되면서 어려웠습니다. 87분에는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까지도 크루세스키의 헤더 패스를 문전에서 받아서 때린 슈팅이 골대 앞으로 빗나갔고요. 이것까지 무산이 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곧바로 손흥민 선수를 빼주고 차라리 이제 체력이라도 아끼게 해주고 로셀소를 투입했던 것이죠. 토트넘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를 치릅니다. 3월 31일 일요일 0시 승격팀 루턴타운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루턴타운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의 일정은 굉장히 험난한데요. 토트넘이 전통적으로 약했던 런던 더비 라이벌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를 4월 3일 주중 경기로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누누 감독 부임 후 선굴군 축구, 역습 축구로 재미를 보고 있는 노팅엄과 4월 9일 새벽에 경기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뉴캐슬, 맨시티, 아스널, 그리고 5월 첫 경기 리버풀전까지 죽음의 연속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토트넘이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분명히 정비해서 이 안 좋은 흐름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잘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경기를 위해 손흥민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고 또 연달아 3월 26일 태국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대표팀의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토트넘에서의 주장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위기의 대표팀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 어떻게 재정비가 가능할지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